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인제대학교 역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도통론 김광필에 대한 역사학계 연구 성과와 전망, 조선 초기의 정치적 변화와 살인파의 등장, 새나라 조선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연을 통해서 이 조선 초기에 우리 이 조선이라고 조그만 땅에서도 얼마나 큰 인물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모임이 596회라는 오랜 역사를 그런 모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그런 모임을 참석할 수 있게 되어주시면 그리고 방금 내 소리가 있습니다만 인재장님께서 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학교가 생기면 30년이 되어가지고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제대학교들은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강원도로 떠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인제가 아니고 인제대학교는 김해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인제대학교 서들학교가 백병원이 모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의과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술재세, 의술로서 세상을 구한다는 거기에서 인재라는 그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백병원을 창립하신 분이 백인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납북되신 분이. 그래서 그 인재라는 발음, 한자는 다른데 그 발음하고 같았어요. 인제대학교, 김해 있는 학교고. 그래서 사실 인제대학교에서도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강연을 준비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해다 보니까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해서 시민들의 주된 관심은 김해 같은 경우는 주로 관심 가야 진수로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조선시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주제가 공부하는 것이 조선시대 유학사, 크게 봐서 15세기, 16세기 유학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주제로서 김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연 기회는 좀처럼 갖기가 힘듭니다. 강연 기회를 갖다가도 수십 년 정도였지 100명 이상씩 되는 이런 강연을 하게 됩니다.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 주제가 김광필과 이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필이라는 분은 본은 한원당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학생을 글을 쓸 때 호를 잘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을 바로 쓰는 게 관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하고 그냥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는 호를 쓰는 걸 되게 익숙하시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원당은 본관이 성입니다. 황해도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본관을 따르고 실제 한원당 선생의 고향은
사셨던 곳은 서울에 사셨지만 달성은 현동입니다. 달성은 현동이면 지금 대구 광역시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하신 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강릉에서 모시는 서원, 경북에는 도롱서원이라고 모시는 서원입니다. 제가 다녀본 서원 가운데서 물론 뭐 어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멋있는 서원, 그러면 하회에 있는 경산서원 그리고 또 전통에 있는 도동서원 이런 정도가 아닐까. 물론 도산서원, 옥산서원도 많이 있습니다. 서원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경산서원과 함께 도동서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기서 가까우니까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재 이은적 선생, 회재 선생은 본관이 여강이 지금은 여주라고 여기도 여강 지역이고 거기 사셨던 곳은 경주도 그 경주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마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을 대표하는 안동 하회마을하고 또 하나는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양동마을이 회재 이은적 선생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양동마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강이시하고 열성동시하고 두 개의 성씨가 이룬 그런 동종마을, 전통마을이어서 상당히 사회 같은 곳이 풍산 유시마을에 나오는 데서 열성동시와 대강이시가 같이 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재 이은적 선생을 모시는 서원은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입니다. 답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산서원 보고 싶습니다. 옥산서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도동서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도동서원이 뒤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옥산서원은 굉장히 세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서원인데도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강연의 내용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강연 원고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좀 딴소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 원고를 준비를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요철학원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는데 그방에 입문 포럼을 했던데 이 청중들을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걸 딱 보고는 내가 공부를 잘못 썼구나. 제일 잘못 쓴 게 뭐냐면 쓸데없이 한자를 발로 속에 집어넣은 한자를 발로 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제가 워낙 한자를 모르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한자를 쓸데없이 발로를 쳐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제 버릇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좋아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목요철학원의 입문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용도로 참여하시는 분은 잘은 모른다면 특별한 조직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주제가 사실 유행기가 이런지라는 주제는 그렇게 대중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앞에 이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입니다. 다음에 할때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세종대왕이나 퇴계 이황이라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에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항상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지갑 속에 두 분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렇게 대중적인 인물입니다. 영필과 이현준이라는 이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요철학 인물로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봤던 것처럼 그렇게 청중들이 많이 온다면 혹시 방금 말씀드린 성김씨 문중이나 아니면 여강이씨 문중에서
보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에 대한 한원당과 해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두 분의 문중 사람들입니다. 이 문중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추송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의 원고를 문집을 번역도 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해서 그것을 대중적으로 전달시키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문중에서 그 두 문중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조선시대 자기들의 선조로 추송하는 문중도 있습니다. 이 서인시 문중이나 그 다음에 대광이시 문중에서 선조를 추송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중화되고 그분들이 알려진다는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그분들 그 문중에서 이 두 분들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이식 그걸 보통 우리 속에서는 역사 쪽에서는 그런 걸 가리켜서 문중사이라는 그런 명칭을 씁니다. 그 문중사의 특징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할배가 최고다. 우리 할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할배는 무조건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식의 인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원당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강연에 갔습니다. 탄신 500주년이죠. 2004년 서거 500주년. 서거 500주년 기념 강연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강연을 끝나고 나니까 근데 제가 강연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들 약간 것들이 있으면 한원당 선생의 스승이 전필자 선생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전필자 선생과 한원당 선생이 갈라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끝내고 나서 나가니까 어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이신 문중이 어른이십니다. 어른이신데 그 어른 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선생과 갈라서는 일은 없다. 그리고 우리 선조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 기록이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생각은 제자가 스승과 갈라섰다면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고 우리 선조는 그런 잘못을 한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필자와 한원당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계 이황 선생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분처럼 우리 선조는 훌륭하신 분이니까 제자로서 스승을 배반할 리가 없다. 그래 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전필제라는 분과 한원당이라는 분이 사제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을 달리했을까? 갈랐었다는 게 의견을 달리하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사시면서 같은 공부를 하셨으면서 그 두 분이 갈랐었을까? 갈랐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렇게 갈랐은 의미가 뭘까? 이렇게 물어갈 수 있는 그 단서 자체가 아예 떨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강이시 집안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강이시 집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태계 이황 선생과 동시대에 살았고 태계 이황 선생과 나이가 같으신 태계 이황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의 도학의 쌍벽을 이루는 남명조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 경상남도지방을 대표하는 태계 이황 선생이 경상북도랍니다. 그런데 이 남명조식 선생은 해제 이현서 선생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해제 선생을 굉장히 높이 추수합니다. 남명 선생은 해제 선생을 부정적 혹은 소극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여왕이시 문정에서는 남명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예 뭐 이름 바로 부른다. 그러면 조식입니다. 존경하는 분은 호를 부르고 존경하지 않고 이름 바로 부르고
그래서 여강이 시간에서 이름 부르는 몇몇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조식입니다. 안명 선생이라는 말은 거짓말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폐쇄를 연구할 때 왜 만명 선생이 폐쇄 선생을 비판했을까? 다 같은 부학자이면서 왜 그렇게 의견을 달려요? 폐견 선생은 그렇게 높이 추승한 분을 왜 만명 선생은 비판을 했을까? 그렇게 물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역사적인 접근 방법인데 그 문중에서는 우리 선조는 무조건 훌륭하니까 우리 선조를 비판하는 그런 분의 그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 시집안에서 폐쇄 선생을 기념하는 강연에 가서 물론 그렇게 할 사람 없지만 남명의 폐쇄의 비판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강연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강연도 못 가고 쫓겨날 겁니다. 학술적인 논문으로서 발표를 할 수 있지만 강연장에 가서 폐쇄 선생님 추성한 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결코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중의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입장을 학계까지 강요할 수는 없죠. 학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중분들의 그런 견해 거기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훌륭하다 그러면 그 할 말 없습니다. 폐쇄와 한원남 두 분은 조선시대의 문묘에 배양된 분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할 얘기 없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가운데 문묘에 배양됐다는 최고의 유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그 많은 유학자 가운데서 문묘에 배양된 분은 14분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자 총 18분인데 조선시대 이전의 유학자 4분하고 조선시대 유학자 14분하고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의 유학자로서 문묘에 배양된 분 5분입니다. 그걸 여기 교재에다시피 오현이라고 동방 오현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러면 15세기 임진왜란이 1592년 그 이제 1392년에 조선왕조가 건국을 했으니까 딱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유학자 숫자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200년 동안 유학자 숫자가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수천 수만이 될 텐데 그 수천 수만의 유학자 가운데서 문묘가 뭐냐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만 문묘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각지에 있는 향교에서 공자님을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 문묘. 종묘는 임금님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곳. 문묘는 공자님을 비롯한 유학자들을 제사 지내는 곳. 가면은 자기 조상을 제사 지내는 곳. 조선시대에 제일 중요한 3가지 묘입니다. 그리고 문묘에 배양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유학을 배양하는 우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폐쇄 선생과 한원남 선생은 조선시대 문묘에 배양된 조선전기 문묘에 배양된 5분 중에 2분이 그러면은 그분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이야기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 이분들이 왜 문묘에 배양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분들만이 문묘에 배양될 자격이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문중분들은 그냥 문묘에 배양됐다는 사실 그것만 하고 우리 조상, 우리 할배는 영성을 할배는 거죠. 우리 할배는 훌륭하신 분이가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두 분이 문묘에 배양됐다는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았는지 이 두 분들이 높이 평가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과정이 어떻는지 그리고 그 의의가 어떻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보고 싶어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주제가 세종대왕이었고 다음 주제가 퇴계선생이고 그런데 중간에 이 김명필과 이현석 한문단과 회재선생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이 목요 철학이 인문포럼을 주관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 도학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의 개인적인 관심이 분명히 수렴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에 버전을 듣습니다만 이분들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퇴계 이황 선생 하면서 같이 그냥 이야기해도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원관과 그 다음에 회재 선생을 집어넣어가지고 단독 강연으로 만든다면 이 강연을 준비한 분 중에서 이 도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도대체 도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사회자께서 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도학에 대한 개념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학에 대한 개념 규정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적인 접근입니다. 세종의 유학, 세종대왕도 분명히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유학 사상이었죠. 세종대왕이 나중에 불교를 신앙을 갖긴 했습니다만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유교적인 소양입니다. 그럼 세종대왕의 유학하고 퇴계의 유학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세종의 유학, 퇴계의 유학. 우리가 보기에는 세종의 유학이나 퇴계의 유학이나 그건 실제 그 두 분의 유학에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의 차이보다는 두 분의 공통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워낙 스포츠가 부기를 선양하는 그런 운동이 돼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서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상은 안 치르고 경기에 참여해서 그 메달을 따가지고 그 메달을 따서 부모님의 영전에 바친다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수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선수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국가를 위해서 그 선수가 빠지면은 국가대표의 치명적인 전력상의 손실이 오니까 참여를 해서 메달을 땄으면 참 잘했다. 국민대 대주자.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는 쪽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퇴계 선생이나 세종대왕한테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어디냐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데 어디에 반바지 뛰다니면서 그런 짓이 어디냐고. 그럼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 두 분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기반이 있죠. 그리고 그 두 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두 분 사이에는 공통적인 기반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적인 기반은 뭐냐면은 보통 성리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추사학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고려 말기에 새롭게 도입된 중국으로부터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신유학이라고 불리는 성리학 혹은 추사학적인 수행 그 점에서 두 분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통점이라는 얘기죠. 지난번 강의 주제가 세종대왕의 민본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은 민본사상을 부정했겠습니까? 긍정했겠습니까? 세종대왕만 민본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한원강, 회재, 퇴계, 조선시대 유학자 치고 민본 부정한 유학자는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민본이라는 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을 펼치고 했던 분이긴 합니다만 세종대왕만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공통적인 정치적 가치관이 민본입니다. 그 충묘라는 가치관, 그다음에 민본이라는 가치관, 주자학적인 경학에 대한 소양, 이런 것은 퇴계 선생이나 세종대왕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유학을 가리켜서 도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의 유학은 도학이라고 그러는데 세종대왕의 유학을 도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을 주목할 때 도학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측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종대왕의 유학에서 주된 관심 부분이 문물 제도에 대한 관심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유학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은 문물 제도가 아니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쉽게 구분하면 퇴계 선생은 인간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인간 바깥에 정치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세종대왕이 만드신 뭐 국민정음이라든지 세종대왕께서 편찬하신 여러 가지 서적들 전부 다 문물 제도, 이게 지금 문물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종대왕이 만드신 혹은 만드신 제도는 아니지만 세종대왕 때 제대로 작동이 됐던 제도 가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썼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의창이라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 분 있습니까? 의창이라는 빈민구율 창고입니다. 민보사상한테 반드시 배워줘야 됩니다. 세종대왕 때 의창이라는 그 빈민구제, 혹은 흉년을 구제한 구율기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 때 굉장히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백성들 위해서 풀었던 옥시, 따져보니까 그 당시 그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의 약 3분의 1 정도에 대한 그러면 나라에서 종자를 풀지 않았으면 3분의 1이 폐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그 종자를 백성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이 세종대왕이 만들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인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문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인본을 실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종대왕의 문물 제도 정비 유학이 거의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 성종 때입니다. 우리가 성종 때. 그 성종이라는 묘 자체가 성조가 이룰 성자 아니고 한 나라의 문물 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종 때 문물 제도의 정비를 대표하는 두 개의 편찬 서적이 경북대정과 국조오례이라는 예와 법, 두 가지 문물 제도에 관한 집대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세종의 유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해서 퇴계 이황의 도학, 퇴계 선생의 도학사 상도는 퇴계 이황의 유학 그러면은 혹시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철학하시는 분들이 단골 주제라서 뿌려 먹는 주제 중에 하나, 경공부라든지 사단 7.5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뭐에 관한 겁니다. 문물 제도에 관한 게 아니고 인간의 도덕성, 인간 내면에 관한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유학이, 세종으로 대표되는 15세기 유학이 문물 제도 중심이고 어떤 학문적 관심, 문물 제도에 학문적 관심을 보였다면 16세기 폐교로 대표되는 도학 학문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도덕성에 관심을 보여 그런 학문을 가리켜서 도학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하나의 차별을 시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퇴계 이황 선생으로 대표되는 도학, 그 도학의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닌데 제목이 목욕철학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잘 지어져서 도학의 길, 그 길을 연 분,
도학 자체가 길입니다만 이 도학의 길을 연 분이 바로 김경필과 이현진, 한강과 배재 그 두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 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부터 교재입니다. 교재 들어가기 전에 교재를 읽는 강연 아닌 첫 페이지에 보면 4연 혹은 5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승비 돌아가기 길로 해서 이 두 분을 해저 선생하고 한강 선생 두 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도학의 길을 헬게 선생까지 이르는 도학의 길을 여는 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두 분만 있었던 게 아니죠. 나머지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이 문명에 배양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그 5분을 도학을 만들어간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 그 나머지 두 분의 문중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혹시 섭습이 하실까봐 혹은 항의를 하실까봐 두 분도 같이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바로 일두 정열상 선생과 정한 조광조 선생입니다. 일두 정열상 선생은 경남 함양군입니다. 화동정식. 그리고 지금 함양에 가면 개평마을이라고 해서 함양의 그 경남의 전통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일두 선생의 종택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건물로서 우리나라의 고건축 항상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입니다. 한원장 선생의 종택은 별로 볼 거 없습니다. 헬저 선생의 종택은 굉장히 유명한 보물로 지정된 그런 곳이고 그만큼 헬저 선생의 종택이나 그 다음에 일두 선생의 종택은 굉장히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곳이니까 구경해볼 만한 혹시 기회 되시면 함양에 개통마을을 들려보실 수 있고 그 옆에 종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분을 모시는 일두 선생을 모시는 남계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걸릴 때 그런 서원입니다. 또 한 분 잘 아신 정한 조광조 선생 한강 김택필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고 중종 때 대표적인 정치가이기도 하고 정한 조광조 선생 한양조십니다. 한양조십니다. 이분은 서울 분입니다. 서울의 아주 거리를 가면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강 선생의 제자가 되면서 조학을 배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신 서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모르는 걸 몰라도 저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남아있는 게 원래 그 서원이 아니고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워진 신복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정한생을 모시는 서원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원장 선생과 일두 선생, 정한 선생, 태계 선생 그 네 분 같이 이야기해야 이왕 태계 선생의 일은 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네 분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네 분이 제가 그 강연 안에 보면 밑줄을 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밑줄을 끄는 부분에 보면 그 네 분이 문명에 종사된 연도가 광해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610년입니다. 1610년에 문명에 종사됐습니다. 네 분하고 그 다음에 이완 선생까지 해서 5분이 문명에 종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문명에 종사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냐면 그 두 번째 항목 김경필의 문명종사 논의에서 두 번째 그거는 충종 12년입니다. 1517년입니다.
그럼 처음에 한강 선생은 문명의 종사자는 주장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문명의 종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충 잡아서 100년입니다. 처음부터 한강 선생이 우리나라 도학을 대표하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문명의 종사자는 하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네 분이, 마지막에 회계선생을 포함해서 5분이 문명의 종사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우여곡절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이런 근거로서 문명의 종사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여곡절을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내분, 퇴계선생 빼고 사연이라고 부르는 이들 내분. 이들 내분은 문명에 종사되었다는 공통점 위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 내분 전부가 유배를 갔던 사화를 통해서 유배를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치적으로 희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네 분의 정치적인 지위는 다 다른다만 그러나 이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실패했던, 그래서 당대에는 실패했던 사람. 그리고 특히나 한강이나 일도선, 일도선생이 한강 선생보다 나이가 4살이 많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4살이 많은데, 그런데 그 같은 친구들이죠. 요즘 학생들은 4살 많으면 반드시 선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들은 4살 정도 많으면 다 친구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집에서 전화를 왔는데, 전화를 다 받고 나면 집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누구 전화냐? 선배입니다. 몇 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인데 말을 그렇게 하나? 나 선생님인 줄 알고. 나를 존대를 하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선배도 저한테 존대합니다. 서로 존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 우리 때는 8년까지는 서로 친구, 그렇게 지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시가의 차이. 최경이 일도 선생과 한선생, 나는 인대는 4살 차이로 일도 선생님이 많습니다. 열심히 불러왔습니다. 예. 이 네 분이 같이 공통적인 사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박격을 받았다는 것이었고, 더더구나 정치적으로 이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한 것은 정암 선생이나 회자 선생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강 선생이나 일두 선생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시그널 미간 말찍이지 그 당시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듯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교에 매양됐다 그러면 소년시대 유학교에 대표. 그리고 한강 선생은 그 당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나라 유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강 선생이 살아계실 때 한강 선생의 위상이라는 건 전혀 문교에 매양된 이후의 위상과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강 선생의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결론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강 선생의 제일 큰 업적은 교육입니다. 수많은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로 거론되는 분 가운데 그분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 참 계십니다. 누구냐면 한강 선생이 그 당시에 형조 좌랑이라는 배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육품 배설입니다. 종육품 배설이니까 목소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한강 선생님께서 육품 배설을 하실 그 당시에 성균관 대사성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균관 대사성은 정사품이라는 품배설을 보통은 아니고 성균관 대사성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균관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은 그분이 그 당시에 성균관 대사성이었다는 어떤 그분이 한한당 스승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런 문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성균관 대사성이 형조 좌랑을 스승으로 삼는다. 저는 이런 당시의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 기록이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건 상당히 후대입니다. 상당히 후대에 한한당 스승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나서 실제 그 당시에 교육을 주관하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그분입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균관 대사성 그러면 일반 교양 스승들 가운데는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에 버금가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국립대학교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 분이 일개 도학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 정육군대설의 도학자를 선생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오게 된 이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교재 3페이지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전부 다 국민들 항상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문묘종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5번 5현의 문묘종사 거기 보면은 그 5분이 문묘에 종사될 때 혹은 문묘 종사를 주장할 때 이 5분에게 부여된 도학사적인 위상이 있습니다. 그 도학사적인 위상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그 가운데서 2번 한한당과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5분에게 부여된 위상은 짙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3페이지 밑에서 2번째 줄. 한한당에 대한 것은 수창도학이라는 표현. 수창도학. 수창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도학을 부르짖었다. 주장했다. 가르쳤다. 공부하고 가르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일두선생은 나이가 분명히 한국에서도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두선생은 수창도학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두선생이 왜 어떻게 해서 문묘에 종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사는 되기는 했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가르친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대 일두선생을 평가할 때 제일 감사한 중에 하나가 물론 한강에 못지않은 그런 도학자를 하면서도 일두선생을 거론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지동도학입니다. 지동도학. 뜻이 같고 도가 같은데 누구하고? 한한당 선생하고 뜻이 같고 도가 같고 두 분이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는 이 도학자들이 중시하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후, 서성삭자, 거룩자 이 사후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사후관계를 중시하면 나중에 이게 학파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사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상적인 겉관계, 친구관계, 무도라고 그러죠. 이상적인 우도를 실천한 거서의 도리를 실천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 그 사례를 한한당과 일두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일두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두가 뭐 한한당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일두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한당과 일두의 그 사기, 그것을 도학자들, 후대의 도학자들, 혹은 당대의 도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정황 선생에 대해서는 쉽죠. 정황 선생은 한한당 선생의 제자이니까 보통을 계승했고, 그게 플러스 그런 바탕에서 지치는 도학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그러면 한원당이나 일도는 정치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왕 중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도학정치의 이상을 실현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한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왕을 이야기할 때는 도학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점,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제 같은 경우에는 저술입니다. 이 학자는 저술로 말하는 거죠. 뛰어난 학자는 글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아까 서두에서 이 소개하는 사회자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항상 제가 지금 제일 부족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저서가 없다는 겁니다. 대중적인 저서. 유홍준 선생을 소개할 때 나의 문화유산 납사기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나를 소개할 때는 그럴 만한 저서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족함에서 연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의 성과를 저술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제 선생 이전의 세부, 다른가, 인도, 정화, 제대로 된 저서가 없습니다. 학술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뭐, 일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두 칩이라고 지금 제가 유통되는 것 가운데는 일두 선생의 글이 아닌데, 그래서 마치 일두 선생의 글이 있으면 좋아하는 그런 얘기 좀 있습니다. 하여간 그 세 분은 제대로 된 학술적인 저술을 연구했는데, 제대로 된 학술 저술을 나누기 시작한 최초의 분이 배재 선생. 배재 선생은 학술 저술을 사연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에 대한 평,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집대성이 모든 하고 있습니다. 종합. 그럼 세종대왕이 그 이전에 자신의 이전의 이와 같은 모든 영학적인 성과를 집대성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자기 이전의 도학의 성과를 집대성하신 그런 분이 되게 이해합니다. 그런 분이. 그래서 다섯 분은 다 같이 문명에 대해 배양되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문명에 배양되게 된 기여라 그럴까? 문명에 배양되게 된 원인들이 되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우리 도학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이다. 그렇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등생입니다. 한등생의 도학입니다. 한등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중문학회에서, 일단 시민문학회에서 강의를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강의를 하면 도동서울 가서 한강 김대길선을 소개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도대체 왜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자라면 단순히 저술이 있어야 됩니다. 저술이라고 다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연록이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공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한동생 자신, 당신의 그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여 편하고 그런 편하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성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면 조선시대 성기들이 할 때 학술적인 저술을 하게 되겠지. 아니면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구제를 하든지, 나라를 경세를 하든지. 그런데 이 광물은 벼슬도 높고 벼슬도 못해. 과거도 합격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장학금자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처음 시민들을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훌륭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성격이 때문에. 저도 서김씨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도동성원에서 강의할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그분은 문명에 대항되고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한강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지금 하면
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 와서 드는 게 진짜 훌륭한 분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아버지라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진짜 훌륭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신 분.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교육은 무엇을 위한 교육입니까? 우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인성을 중시하는 대학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겁니다. 인성을 중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하다가는 취업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교육이지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은 인성을 내걸고 그 다음에 교양이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취업을 목적으로 그런 교육입니다. 결국 삼성이나 현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바로 현재의 대학 교육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교육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양 강좌, 이런 강좌를 통해서 새로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강좌를 할 수 있지만 보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취업과는 상관없으신 분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그대로 한은당 선생한테 옮기면 어떻게 되지? 한은당 선생 때 교육은, 학문 교육은 무엇을 위한 학문 교육인데? 한은당 선생 때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것은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한테 과거 공부를 시키고 과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은당 선생은 그런 시절에 태어나셔서 과거를 위한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 과거 공부 이외의 길이 있다는 그것을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한은당 선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승님 전필자가 갈라스를 했죠. 전필자와 한은당이 갈라쓰는데 제일 중요한 계기가 제일 중요한 존재합니다. 중요한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과거 문제. 과거 문제는 결국 과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 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라는 건 국가 권력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재주를 팔아서 국가 권력에 참여한다는 게 과거를 의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거 공부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국가 권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딴 길을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언을 처음으로 하시는 선언이 공개적인 선언은 아닙니다만 내면적인 선언이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런 공부, 그런 교육을 실천하신 분이 한은당 선생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육 잡사 가운데 그만한 역사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은당 선생은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 또는 내 할래가 아니라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새로운 일을 배웁니다.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한은당 선생의 역사적인 위치, 한은당 선생의 교육의 의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은당 선생이 한은당 선생이 했던 공부, 한은당 선생이 했던 교육,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특징적인 내용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되느냐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로 중간쯤 보면은 남효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인갱표의 학문과 교육은 소학 공부 위주였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남효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은당의 친구인 주한입니다. 주한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당시에 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당의 자칭을 그 다음에 한은당을 대표하는 명칭 중에 하나가 소학 동자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스스로 누가 나라에 다스리는 것을 모르자 한 것에 말씀하시기를 소학 동자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 동자가
소학과 한강, 한강은 소학, 한강의 한국어 교육 중심은 소학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서울시 문중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중에 가면은 대문에 써보시던 아니면 기둥에 써보시던 문구 중에 제일 많이 써보신 문구 중에 하나 다른 집과는 달리 소학보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소학을 중시했던 오래된 집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경 선생은 못합니다. 이 소학이 그럼 이 소학이라는 거는 이건 추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 중에 하는 선생이 처음으로 중시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 선생이 이전에 보시면 세종대학에서 소학을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소학은 우리나라의 추사학이 들어온 다음부터 항상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 텍스트로 그래서 중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의 소학 공부와 강동 선생의 소학 공부 그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강동 선생이 소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과 교육이었다고 해서 그 기록을 보면 한원장 선생이 서른까지 수학만 보셨다고 하게 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원장 선생은 생원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대학은 안 하시지만 생원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서른 전에. 그런데 수학만 가지고 생원시험 합격 못합니다. 4세3명 다 알고 해야 생원시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수학을 중시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기록 보시고 어떻게 우리 할배는 30까지 수학만 이루어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학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도 중시됐는데 강동 선생님이 소학을 왜 특별히 강조가 됐냐? 강동 선생의 소학을 비유를 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사는 교양 필수였습니다. 지금 한국사가 수능에 대단히 많이 논의되고 있으면 제가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는 한국사는 대학교 교양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양 필수 과목으로서의 한국사 듣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좀 말썽을 부렸습니다. 단 말썽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저희 그 녀석 사학과 학생이 아닙니다. 문학과 학생인데 그놈이 지금 다 너희 그래서 그놈이 걔가 제보다 한국 근대사를 더 잘합니다. 왜 그 운동권 학생이 한국 근대사를 더 잘하는가? 그는 운동권의 의식화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근대사입니다.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국어사가 지금 달려놨죠. 그건 벌써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운동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의 인식. 그게 소위 말하는 교학사 쪽에서, 뉴라이트 쪽에서 말하는 좌편향의 역사인식이라고 불립니다. 운동 중심, 운동사 중심의 역사인식. 그리고 운동권 학생이니까 한국사, 자기의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점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양 필수로서의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A+ 학점 받은 학생의 한국사 공부하고 집에 동생이면서 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한국사하고 공부의 내용은 다 같은 한국사지만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단 이전의 수학 공부를 교양 필수로서 한국사 공부해서 A+ 학점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 선생부터의 수학 공부는 데모를 하기 위한 한국 선생이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의식화를 위한 실천을 위한 그런 한국사입니다. 그렇게 수학 공부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폐계 선생이 한단 선생의 학문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기지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10번째 줄 있습니까? 강화되는 위기지향. 자기를 위한 학문. 이런 거 제가 이게 위기가 나서 위기지향의 반면으로 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인제약이 낫겠습니까? 위기제약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그 위인제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학문이고, 위기제약은 나를 위한 학문이고, 위기제약은 이기적인 학문이고, 위인제약은 이타적인 학문이고, 위기제약은 항상 나쁜 놈이고. 그런 뜻은 아니죠. 위인제약, 위기제약의 구별은 위기제약을 시켜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의 평가를 중시하는 그런 학문이 위인제약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위기제약은 자기의 일을 수양하는 실제적인 학문. 그게 위기제약입니다. 공자님께서 위인제약, 위기제약 할 때는 구별할 때는 그런 구별이 없었겠지만 한원강 선생님이 계실 때, 그 다음에 퇴계 선생님이 계실 때 대표적인 위인제약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학문, 다른 사람의 평가를 위한 학문 뭐였습니까? 과거 공부. 과거는 자기 위한 공부 아니죠. 과거는 자기 출세를 위한 공부이라는 결국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그 실력이 평가가 되는 그런 학문이 과거 공부입니다. 최계 선생은 기지학, 과거 공부를 하는 자기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을 수양하는 그런 공부, 그런 공부를 위기제약이라고 불렀고 그런 공부의 출발을 이루신 분이 한원강 선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창 도학을 가장 먼저 공부하셨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그런 점에서 한원강 선생과 정필철 선생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과거를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과거 합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겠지만 결국은 과거 답안지를 적어야 되겠죠. 과거 답안지를 적기 위해서는 글솜씨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 정필철 선생님이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뛰어난 시문, 문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강의 수학 공부, 그 이전까지 수학 공부와는 다른 퇴계 선생님이 위기제약으로 불렀던 새로운 내용의 수학 공부. 그 수학 공부가 아니고 새로운 내용의 학문을 하신 분. 이게 바로 한원강 선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8페이지입니다. 이 6째 줄에 위기제약이 학문의 권력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은 김경필도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세 줄을 더 내려가서 김경필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도학을 공부하냐고 혼자는 아니에요. 김경필만 이런 수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필과 마찬가지 새로운 학문을 하신 분 대표적인 분 누가 있습니까? 그 파일 중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일두정혜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김경필 선생보다 더 유명하신 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충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강응정이라는 분이 계시고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당시로서는 그 강응정이라는 분, 전라도에 그 정거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거인은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충곡이라는 문학작품. 저를 다닐 때 그 교과서에 실려있어요. 강은정, 정거인, 정여창. 이런 분들이 당시에는 김경필과 같은 그런 도학을 공부한 뛰어난 그런 성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천이 되고 나라의 선거를 받아서 경영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분들은 역사에서 사라져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되어버리는데 물론 이두성이 아니면 왜 한원강 선생님의 수참자에는 여기를 돌아갔을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의 도학이 가장 뛰어나서 아니구나. 그 도학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수능을 치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방법도 없고 그분이 그
그분이 수창도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분 혼자만 그런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 그분만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분의 제자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 다 아시는 정암교환 선생님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한달 공부를 하면서 동유사오록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유학사 정명 단계 박세채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퇴계 이황 선생 이전에 가장 많은 제자를 가졌 제자와 제전제자, 제자의 제자까지 포함해서 그걸 가졌던 사람 한강 중에 있습니다. 16세기 초중반에 한강 선생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학자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분의 제자와 제전자, 그것이 제자죠. 그 제전제들이 아무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 선생으로 하여금 수창도학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그래서 한강 선생은 새로운 그와 같은 학문 교육, 물론 새로운 학문 교육 중심은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교육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강 선생만의 것은 아니었다. 동시대에 다른 분들도 그런 그와 같은 학문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특히 한강 교육을 높이는 평가를 받게 된 계기는 이유는 그분 사실 그분의 교육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되겠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패자 선생님. 9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패자 선생님이 된 편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학자는 결국 저술로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술, 제대로 된 학문적인 저술을 남기신 최초의 분. 이분 이전에는 이와 같은 규모, 이와 같은 깊이를 가진 저술을 남기신 분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패자 선생의 역사적인 위상 이미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왜 이분부터 이런 식의 이론적인 탐구,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강 선생님 얘기도 마찬가지로 패자 선생님 혼자 아닌가? 패자 선생님과 동시대에 패자 선생님 못지않은 이론적 탐구를 했던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화담 스경대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럼 패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중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분이 하여간 화담과 해제를 대표되는 이런 이론적 탐구가 왜 이때부터 시작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0페이지. 태극 원변이라고 불리는 해제의 저술은 아니고 해제의 편승입니다. 또 중간에 그 인용한 거는 태계 선생의 글에서 인용합니다. 제가 인용한 거는 태계식에서 인용한 걸 아니면 왕조실록에서 인용한 걸 단순화시켰습니다. 태계 선생이 인용한 건데 태계 선생이 해제 선생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해제 선생의 저술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학장부, 보유, 속공문, 부인록, 중인국인문에 방대한 저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계 선생이 제일 높이 팟장하는 그런 저술이 아니고 편지 몇 건입니다. 주로받았던 편지. 그게 그 정밀한 조회의 시점과 자신만이 깨달은 요인은 만기당 조항과 더불어 말하는 또 태극에 대한 글 싸움에 가장 잘합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급 태극문변의 내용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급 태극문변에 대한 사실은 의의는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현석 선생님의 평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한강에 의해서 일도에 의해서 정립이 됐습니다. 그럼 이 한강의 제자인 정한이 도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제해보고자 합니다. 그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슬로건이 요순 국민입니다. 요순.
옛날에 이상적인 요와 순임금, 국민, 군주와 백성. 요 임금, 순임금과 같은 임금을 만들고, 요 임금, 순임금과 같은 그런 시대의 백성을 만들어 내겠다는 게 정함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학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학자가 누구입니까? 정함을 비롯한 자기 자신,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능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마음 한번 바꾸는 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 기노사원. 이 기노사원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승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과연 도합정치가 가능하겠느냐? 도합정치가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과거 공부 열심히 해서 출사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학이라는 이상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도학정치가 가능할지 안 할지, 하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학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던 사람이 폐재 선생입니다. 그래서 폐재 선생은 과거를 통해서 반직에 나아가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직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학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학정치 실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글들, 그 글들이 바로 폐쇄와 논면을 벌였던 글들입니다. 그 글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현적이 비판하는 것은 불교나 노장사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성리학, 노장적 성리학이라는 비판이 들어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리학은 성리학인데 그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불교적 혹은 노장적인 이해로 흘러가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런 성리학의 이해로 노장, 특히 대표적인 조한보라는 사람의 성리학 이해는 노장적 성리학의 이해에 가까운데 화랑 스님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학정치 가능한지 못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세상이 흘러가는 게 달려있다. 그러면 선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알아서 해라. 단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태도가 화당 서경덕이나 만기동 주한보의 이론적 일상입니다. 폐쇄의 입장에서는 그건 넘어가게 안 되죠. 도학정치는 실현돼야 되고 실현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성리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비판할 때 비판의 근거는 비판을 하는 근거는 주의의 글입니다. 주자의 글입니다. 주자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비주자학적인 성리학의 이론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폐재 선생이 제일 존경했던 학자가 폐재 선생입니다. 폐재 선생과 폐재 선생은 뜻을 같이 합니다.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비주자학적인 유학, 이제는 불교나 노장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유학의 비주자학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비판을 하는 게 폐재 선생의 한국적인 지향적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폐재 선생이 남긴 저술 중에 다음 주제까지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양명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양명학이 하는 게 비주자학적인 성리학의 대표적인 주입니다. 그 점에서 폐재 선생은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재 선생의 역사적인 의미, 첫 번째, 그 이전의 어느 누구도 남기지 못했던 담대한 학술적인 저술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담대한 학술적인 저술, 혹은 훌륭한 학술적인 저술은 폐재 혼자만의 저술은 아니었다. 혼자만 아니었다. 폐재 말고도 가람과 불편한 분도 있었다. 그런데 왜 폐재만 오형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폐재 선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이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선생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계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남명 선생은 폐재 선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드렸죠. 남명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폐재가 문묘에 종사되는 것에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남명 선생은 돌아가셨으니까 못하고 누가 했습니까? 남명 선생의 제자가 없는 대한 정인홍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폐재 선생은 절대 문묘에 대한 것을 하면 정인 선생은 그것을 이어받은 그런데 폐재 선생은 문묘에 대항됩니다. 그거는 폐재 선생만 학술적인 저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폐재의 학술적 저술이 폐계의 학술적 학문적 경향과 일치하고 폐계의 추순에 힘을 입어서 오연의 강사라고 이렇게 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율곡 이인 선생도 정한 조광조가 문명에 배양되는 건 찬성이지만 폐재 선생이 문명에 배양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건 폐재 선생이 문명에 배양될 수 있었던 것은 폐재 선생의 인식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폐재 선생이 문명에 배양될 수 있었다. 결국은 사현을 문명에 배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사현의 길이 폐재 선생을 단단히 치는 거로 폐계 선생이 사회를 추종함으로써 우리 문명에 대한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뭐 딴소리를 하다가 강연 중간 원고 가운데서 일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연 내용 중에 다른 부분 언급하지 않아서 혹시 좀 불만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앞에서 한 이야기가 되고 연습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필에서 이현설까지로 정리되는 학문도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시대 유학생에게 빠뜨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흐름은 뚜렷한 특징을 가졌으면 이후의 유학서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황에 의해 집대성되는 도학의 출발에 김병필의 수학 공부가 있고 그 이론적 탐구의 출발점에 이현적의 저술이 있었다. 그러나 그 학문적 흐름만 드러낸다면 조선시대 유학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불가합니다. 그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는 그들과 동시대 그들과는 다른 학문적 경향을 가졌던 인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병필 정일상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성종께를 가진 대단한 학자 서배성이라든지 홍기달이라든지 이런 학자가 같이 연구가 되고 언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태세 이현서 선생 언급할 때는 가담서 이현서 선생도 같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나라 유학생은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물들을 다 언급하더라도 성임식 문제에서 여강임식 문제에서 우리 할배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할배라는 것은 아니라 할배라는 것은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나라 유학생 세계에서 하는 것이 충분히 높이 반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끼쳤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분들이란 틀림없다. 그러나 그분들만은 아니다. 그분까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정하겠습니다.